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학TV 고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마천 사학의 역사서 대원열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대원열전을 대원열전이라고도 명칭을 합니다. 자, 이번 대원열전의 주된 주인공은 장건이라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장건을 실크로드의 개척자라고도 부릅니다. 비단길 실크로드, 오랜 세월에 걸쳐서 동양과 서양의 문화와 문물, 교육이 이루어졌던 육상 이동로를 우리는 실크로드라고 부르죠. 고대 중국과 유럽을 잇는 교역로를 일컫는 말입니다. 중국의 비단이 로마 쪽으로 흘러들어간 것을 의미해서 불려진 이름이 바로 실크로드입니다. 이 실크로드를 개척한 인물이 바로 이번 시간에 알아볼 사마천 사학의 열전에 등장하는 장건이라는 사람입니다. 만약 사마천이 기록한 역사서 사계 열전 중에서 대원열전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장건이라는 인물도 몰랐을 것이고 동양과 서양서의 문화와 문물이 교류되기 시작한 시점도 정확히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장건이 서역을 다녀온 이래로 오랜 동안 그가 개척했던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동양과 서양은 다양한 물품들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이 실크로드 길은 대항해 시대, 즉 육로 이외에 바다를 통한 동서양 간의 교역로가 새롭게 생성되기 전까지는 가장 중요한 교역로였던 것이죠. 사마천의 역사서 이야기에 앞서서 실크로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역으로 통하는 이 육로길, 실크로드 길에는 중요한 거점지가 있습니다. 바로 관문이 되는 둔왕이라는 지역입니다. 먼저 이 실크로드 길의 관문, 둔왕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해보면 둔왕은 기원전 117년 한나라 무지에서 건설된 도시입니다. 둔왕은 한나라에서 당나라 때까지 중국과 서역을 연결하는 실크로드의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둔왕은 사막의 길 남쪽 길 그리고 북쪽 길 두 곳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교육상으로도 또 군사상으로도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이곳 둔왕에는 당시 중국 지역의 경계 바깥으로 나가는 두 개의 관문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남쪽에 양관을 나서면 천산남로로 북쪽에 위문관을 나서면 천산북로로 이어지는 길이 연결됩니다. 일단 이 천산산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천산 북쪽으로 향하는 천산북로 그리고 천산 남쪽으로 해서 향하는 천산남로, 이 천산남로를 서역북로라고도 일컬어지게 되죠. 또 세 번째 길, 중간에 있는 타클라마칸 사막 남쪽에 곤륜산맥이 있습니다. 자, 이 곤륜산맥 북쪽으로 지나는 서역남로, 이렇게 해가지고 실크로드 길에는 크게 서역으로 통하는 세 가지 경로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공식적인 경로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지금의 히말리아 산맥 남쪽을 통하는 교역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교역로는 중국 남쪽 지역을 거쳐서 미얀마를 지나서 히말리아 산맥 남쪽을 통해서 인도로 들어가고 인도에서 다시 서역이 있는 지역까지 중앙아시아까지 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알려지지 않은 이 경로는 사실상 장건이 서역을 여행하는 도중에 중국 사천지역, 촉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명품, 대나무와 옷감을 현지 서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서 이것을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 물어보니까 이때 그 물건을 갖고 있던 사람이 인도의 상인으로부터 나는 샀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을 단서로 해서 장건은 총나라로부터 운남 지역, 원난이죠. 이 운남 지역을 통해서 미얀마로 이어져서 인도로 연결되는 루트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자, 이 길은 사실 장안에서 서역을 향할 때 흉노의 유업으로부터 아주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장건은 눈치채게 됩니다. 그래서 장건은 무지에게 원난 지역을 한나라에 복속시켜야 됩니다. 라는 건의를 여러 차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길은 결국은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 강력하게 저항을 해서 결국은 그쪽을 통한 실크로드 길을 개척되지 못하고 실패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이를 계기로 해서 한나라 무제는 지난번에 제가 열전에서 말씀드렸던 서남이 열전 내용에 있었던 서남이 지역을 한나라에 복속시키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이처럼 서역으로 향하는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의 주철 기술, 그 다음에 양잠 기술, 그 다음에 종이를 만드는 제지법, 이런 것들이 서방 세계에 전달되었고, 또 중앙아시아, 또 서아시아의 여러 산물들, 그 다음에 풍속에 관련된 것들, 또 인도의 불교, 이슬람교 같은 이런 종교들이 중국에 계속 유입되기도 했던 것이죠. 단순히 물건을 서로 교역하는 교역로를 넘어서서 동양과 서양 간의 문화가 교류되는 통로였다라는 역사적인 의의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그러니까 한반도, 일본 이런 지역이죠. 이런 쪽에 있던 불교의 승려들이 불교의 경전을 구하려고 인도 서역 쪽을 왕래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실크로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수백 년 동안 서역과 문화적으로 교류하는 통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중간 거점 지역이었던 두낭에는 수많은 석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막고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불교 유적이 형성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사막의 중심지로 번영하고 있었던 두낭도 중국 송나라 때 이후 해상교통이 발달하면서 서서히 쇠락하고 세상에서 이제 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흘러서 청나라 말기 때 이 두낭의 막고굴에서 고대 중국과 중앙아시아에서 서로 왕래하면서 있었던 귀중한 문화유산들이 대량으로 발견되게 됩니다. 마침 건조한 사막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발굴된 문화유적들, 경전, 문서, 직물 이런 것들이 아주 보존 상태가 좋았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고고학자들, 특히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이런 고고학자들이 막고굴에서 발견된 물건들을 자국의 박물관으로 빼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라 시대 때 승려 해초, 왕호천축국전을 지었다고 하죠. 이 해초가 지은 왕호천축국전도 이곳에서 발견이 돼서 프랑스 고고학자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 프랑스 박물관으로 옮겨져서 프랑스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마천이 전하는 장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건의 서양 이동 경로와 행적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건은 기원전 2세기 한나라 황제 무제 때 활약을 했었던 외교 사신이자 흉노 정벌 전쟁에 참여한 장수입니다. 장건은 당시 한나라를 대표한 외교관이면서 또한 오지를 떠나는 여행가였던 거죠. 그는 아주 탁월한 탐험 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크로드 길을 개척하는 중대한 공헌을 세운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나라에서 서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남쪽과 북쪽 두 개의 경로를 가야 하는데 바로 이 길을 개척한 사람이 장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역에 있었던 한열마, 포도, 석류, 복숭아 이런 여러 물품들을 한나라에 소개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장건이 이동했던 서역 경로 그리고 일정을 개략적으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장건이 한나라 무제 때 기원전 139년입니다. 한나라의 명령을 받고 서역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3년이 지난 기원전 127년에 아무런 외교적 성과를 없이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다시 귀국을 한 사람입니다. 원래 이 장건이 서역을 향해서 떠나게 된 임무는 한나라가 흉노와 싸워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대월지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맹을 맺기 위한 사신으로서 파견됐습니다. 하지만 이 장건 일행은 중간에 흉노에게 잡혀가지고 그 흉노 땅에서 10년간 억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흉노 여인과 결혼도 하고 작신도 낳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건은 자기 본연의 임무를 꼭 잊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흉노의 감시를 피해가지고 좀 느슨한 틈을 타가지고 흉노를 탈주를 합니다. 그때가 장건이 장안을 출발한 지 10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서역을 향해서 나아가던 중에 하늘마로 유명한 대환이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환을 거쳐서 다시 대월지까지 목적했던 목적지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흉노에서 밀려가지고 자기들의 삶의 터전도 잃어버리고 중앙아시아까지 이동해서 정착한 정작 대월지국은 이제 이동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흉노를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대월지의 왕은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땅이 아주 풍요롭고 정착해서 살기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와가지고 한나라와 동맹을 맺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월지와 동맹이라는 황제의 명령을 받은 장건은 사신으로서 아무 소득을 얻을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 장건은 서역의 여러 국가, 그러니까 강거, 대환, 대월, 그 다음에 대하 이런 지역들을 쭉 돌면서 그 지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을 하고 기록을 해서 한나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귀국할 때는 귀국하다 말고 또다시 흉노에게 잡힐까 걱정이 되어서 이번에는 잡히지 않기 위해서 돌아오는 길을 다른 길을 모색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길이 대하를 거쳐서 남쪽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돌아오던 장관 역시 흉노에게 사로잡혀서 또다시 억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행히도 흉노의 선호자를 두고 흉노에서 내분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혼란한 틈을 타서 장관이 쉽게 빠른 시일 내에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관은 비록 외교 성과는 전혀 이룬 거 없지만 귀국을 하게 되고 처음에 출발할 때 함께 갔던 수행원들 100명 중에서 거의 모두를 잃어버리고 처음부터 함께 했던 간부라는 부사라고 하겠죠. 그 사람과 장건이 흉노에서 만났던 흉노의 여인, 부인이죠. 그리고 자식들 이렇게 수용을 해서 한나라에 13년 만에 복귀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장건은 서역을 향해서 떠나면서 동맹이라는 외교적인 성과를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에까지 이르는 교역로 그리고 그 지역 국가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한나라에 와서 알리는 큰 성과를 세우게 됩니다. 장건은 갔다 와서 자기가 기록한 내용들을 보고서 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나라 무지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 후에도 장건은 한 번 더 서역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오손이라는 지역까지 가게 되죠. 이런 이유 때문에 장건이 동서간 교역의 실크로드를 개척한 영웅이다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동서간의 교역은 기원전 2세기 중엽까지 사실상 그 이전에도 간간히 이루어지기는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교역로가 개척이 되고 무역로로 사용된 것은 장건이 다녀온 이래요. 한나라 무제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자, 정확하게 말하자면 장건이 월지와 동맹을 맺으러 파견된 이후부터 본격적인 교통로로서 이용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무제가 장건을 서역으로 파견하게 된 이유가 아까 월지와 그의 동맹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더욱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 무제가 장건을 서역으로 파견한 아주 구체적인 이유입니다. 한나라 무제 이전, 한나라 이전이죠. 통일 진나라 말기 때 그리고 한고조 유방과 초나라의 항우가 초안 전쟁을 벌이던 그 시기에 북방의 흉노인들이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북방의 흉노인들은 초안 전쟁에서 승리하고 한나라를 세운 고조 유방에게도 아주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한나라를 세운 유방이 초기에 자기가 직접 흉노족을 정발하겠다라고 나섰다가 백등산 전투에서 포위될 뻔했어요. 굉신이 빠져나왔습니다. 결국은 이 한나라의 공주를 흉노에게 시집 보내거나 아니면 한나라의 예물 이런 것들을 흉노족에 조공하는 조건으로서 한나라는 흉노와 화친을 맺게 됩니다. 굴욕적인 화친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유방이 죽고 그를 이은 여태우 역시도 흉노의 조공을 지속해서 바쳤고, 또 그 뒤 황제로 올라선 문제 황제, 그 다음에 경제 황제, 이 시대까지도 계속해서 흉노는 강성했고, 또 한나라는 항상 흉노에 대해서만큼은 굴욕적인 정책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북방의 흉노인들의 세력이 워낙 컸기 때문에 한나라도 어찌할 수 없는 강력한 상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이제 기원전 141년 유방의 증손자 되는 한나라 무제가 제위에 오르게 됩니다. 황제가 된 무제 역시도 집권 초기에는 흉노와 화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정책을 펴니다. 그 대신 그동안 이 무제 선대 황제들이 이렇게 해놓은 탄탄한 재정, 경제력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걸림돌이 되었던 흉노를 정벌하기로 무제가 결심을 합니다. 당시 이 흉노에서는 흉노의 최고장 선우 자리를 놓고서 네 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는 한참 흉노가 정성기 때만큼 강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서서히 약해진 거죠. 하지만 군사력만에서만큼은 한나라를 압도하는 우월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제는 안 되겠다. 한나라에서 북쪽에 위치한 유목민족 중에서 월지국과 서로 연합을 해서 흉노를 포위 공격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한 무제가 화친을 하기 위한 사신으로 장관을 서역으로 보내게 된 거죠. 사실 이 월지국은 처음에는 북아시아, 중앙아시아 그 사이 지역에 살던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늘 흉노의 변경 지역이었기 때문에 흉노의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월지국은 기원전 176년에 흉노하고 전쟁에서 아예 패하자 이번에는 오늘날 카자흐스탄 지역인 일리강 지역까지 서쪽으로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옮겨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흉노족들은 계속해서 월지국이 이동하면 이동하는 대로 쫓아와가지고 계속 약탈을 하고 침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월지 사람들은 이번에는 아예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 지역인 서쪽까지 이동을 해가지고 자기들만의 안전한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대월지국이 되는 거죠. 바로 이들이 대월지국 사람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 함께 이주하지 않고 남은 월지 사람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은 소월지다라고 불려지게 된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흉노의 선우가 전쟁에서 패한 월지의 왕, 그 사람의 두개골을 이용해가지고 술잔을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하지 않나. 좀 포악한 그런 행동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월지 사람들은 흉노라 하면 아예 학을 떼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때문에 이 한무제는 월지와 흉노가 적대적인 상황이다라는 관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월지와 동맹을 맺게 되면 흉노를 함께 공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월지에 파견할 인물을 공개 모집을 합니다. 그때 이 장관은 당시에 난관이었는데, 그러니까 행정관리였는데 장관이 내가 사신으로 파견되고 싶습니다 라고 자발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무제에서 선발되어 가지고 사신으로 파견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장관이 서역으로 이동하는 그 과정, 그리고 이 장관이 갔다 와서 주기까지의 그 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장관은 한나라 한중 출신입니다. 한중이라 하면 유방이 항우하고 진나라의 장안을 점령을 하고 나서 왕으로 책봉이 되죠. 그래서 한중왕이 되는데 그 지역 출신이에요. 출생 연도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무제가 즉위했을 당시에 이미 난관직을 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139년 장관은 흉노 출신 사람, 그러니까 간부라는 사람과 함께 100여 명의 사절단을 이끌고 목숨을 건 여정을 시작하게 되죠. 하지만 이 장관 일행이
솔직하게 이 월지가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저 그냥 서쪽으로 출발을 한 거죠. 근데 흉노의 영역인 서쪽을 향해서 쭉 걸어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장안에서 출발한 장건 일행이 흉노의 영역을 통과하던 중에 하서 지역, 그러니까 황하 서쪽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흉노에게 붙잡혀가지고 포로가 되고 맙니다. 이때 장건이 어떤 역할을 맡고 어떤 일을 수행했는지 알게 된 흉노 선우가 장건을 붙잡아두고 장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월지는 우리 북쪽에 있는 나라인데 한나라가 감히 그 월지의 사신을 보내? 아니,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내가 만약 한나라 남쪽에 있는 남월에 사신을 보낸다면 한나라는 내가 보낸 사신 그냥 보내주겠느냐? 라고 하면서 장건을 포박하고 억류시키는 이유에 대해 타당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듯 장건의 일행의 목적을 알게 된 흉노의 군신선우는 장건을 억류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장건은 1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흉노족 출신의 여인을 아내로 맡고 그 여인으로부터 아들까지 얻게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이 장건은 언제든지 기회만 보면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서역을 향해서 탈출할 기회를 찾게 됩니다. 결국 흉노가 한나라의 공격을 여러 차례 받게 되니까 약간 오수선해졌습니다. 그때 그 빈틈을 타서 장건은 자기 부하 몇 명만 딱 이끌고 탈출을 해서 서쪽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마침내 장건은 월지와 인접해 있는 대환이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 이 대환은 그때만 해도 한나라가 물자도 풍부한 부유한 나라라고 여겨가지고 나중에 한나라와 화친을 해서 일단 장건 일행을 아주 호의적으로 맞이를 합니다. 그래서 대왕국은 장건에게 길 안내, 통역 이런 거를 제공해 주면서까지 대월지를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기원전 129년 결국 장건은 강거를 거쳐서 마침내 대월지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대월지에 도착한 장건은 월지 왕에게 일단 한나라 무제의 동맹 의지를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이 월지국은 그동안 흉노를 피해서 이주한 지 한참 지났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주해 있는 이 대하 지역이 너무나 옥토 평화롭고 아주 좋은 지역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월제 왕은 이제 와서 우리가 한나라하고 굳이 흉노를 건드려가면서 동맹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동맹 제안을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게 된 장건은 바로 귀국을 해야 되는데 일단 잠시 귀국을 미루고 월지의 지배하에 있던 주변국들, 대하, 그리고 서역의 여러 나라들, 이런 여러 국가를 쭉 돌면서 지리라든지 정치, 그 다음에 물산, 그중에서 나눴던 정보들, 이런 것들을 약 3년 동안 체제하면서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고 시간이 3년 지나서 기원전 126년이 되었어요. 때마침 흉노의 군신선우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장건은 자, 기회는 이때다. 서둘러서 다시 귀국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귀국을 결심했는데 귀국할 때는 또다시 흉노에 잡히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곤륜산맥을 따라서 강족이 사는 지역으로 귀환을 하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남쪽 지역으로 해서 다시 귀환을 하고 있는데 흉노에게 또 잡힙니다. 그래서 또 포로가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얼마 안 돼가지고 흉노 내부에 선우 계성을 둘러싼 내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쉽게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죠. 그래서 장건은 결국 기원전 126년에 한나라 장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장건은 이때 흉노 사람 아내 그리고 자식 또 출발 때부터 함께했던 100여 명의 수행원 중에 딱 한 사람, 당부라는 당업보라고도 합니다. 이 당업보 한 사람만을 데리고 한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마천은 대환열전에서 장건의 인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건은 사람됨이 의지가 아주 강하고 마음이 너롭고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다
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 외에 다른 이민족들이 장건을 좋아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건의 인품이라든지 성품 뭐 이런 모든 면에서 사신으로서 적격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마천은 또 함께했던 당읍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읍보는 원래 흉노 출신인 사람이라서 활을 잘 쐈는데 모든 여정에서 아주 어려운 공궁에 처했을 때는 새나 짐승을 잡아서 끼니를 잇는 역할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천이 당읍보가 활을 잘 쏴서 새를 잘 잡고 끼니를 잘 장만했다라는 기록을 한 거 보면 역시 오지 여행을 할 때는 무엇보다도 먹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지를 여행할 때는 먹는 것부터 잘 챙길 수 있는 사람이 최우선이다라는 얘기죠. 사신으로 파견된 지 13년 만에 돌아온 장건은 무제 황제 앞에 나가서 자기가 그동안 서역에서 겪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보고합니다. 장건이 직접 가본 곳은 사실상 대완, 대월지, 그리고 대하, 강거 이런 지역들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문화, 그 다음에 정치 체계, 그 다음에 국방력,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특산물 이런 것들을 쭉 보고를 한 거죠. 자, 이 보고를 받은 무제는 비록 목표했던 월지와 동맹을 맺는 데는 실패를 했지만 서역의 정세를 상세히 알 수 있게 된 그 공적을 인정을 해서 장건을 태중대부에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3년이 지났습니다. 기원전 123년 일이었습니다. 한나라 무제는 장건이 보고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서역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흉노에 대한 정보 이런 것을 얻었죠. 그래서 흉노에 대한 정범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 위청 장군이 흉노와 함께 싸우게 되는데 이때 출전을 하면서 장건이 교의로 참전을 합니다. 그래서 장건은 서역을 다녀온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한나라 군대를 여러 번 위기에서 구명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공으로 싸움이 끝난 이후에 한나라는 장건을 박마호라는 제후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로부터 또 시간이 2년 더 지나서 기원전 121년이 되었을 때는 이번에는 장건이 위위에 임명돼서 비장군이었던 이광을 따라서 흉노와의 전투에 또 한 번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전투에서는 장건의 군대가 본진과 합류해야 하는 시점을 놓쳐가지고 늦게 직결 장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전에 실패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가지고 장건은 직위를 박탈당하고 또 참승의 선고까지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무제 황제 입장에서는 서역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지식을 갖고 있는 장건을 그냥 죽인다는 것은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장관을 특별하게 보석금을 내고 목숨을 보존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몇 해가 더 지난 기원전 119년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흉노 세력도 많이 약해져 있었고 무제는 결국 흉노와의 세 번째 대결을 준비를 합니다. 이때 장건은 서부 지역에 있는 오손이라는 유목민족과 동맹을 해라. 그래서 흉노를 협공하면 흉노를 완벽하게 이길 수 있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장건의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장건을 중랑장으로 임명을 하고 또 한 번 이 장건을 오손으로 사신으로서 파견을 합니다. 자, 이때는 처음에 대궐국의 월지에 갈 때는 100명이었는데 오손에 갈 때는 300명의 사절단과 함께 또 예물, 선물들을 많이 싸가지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결국 오손의 두 번째 사신 역할로 도착한 장건은 오손왕 곤막과 동맹을 맺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 오손의 왕 곤막이 자기 밑에 자식들 간의 불안한 정치 싸움 때문에 혼란해졌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 안 그래도 국내 사정이 안 좋은데 한나라가 덜컥 동맹을 맺었다가 흉노의 노여움을 사게 되면 좀 불안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당장에 한나라와의 동맹 제안을 일단 거절을 합니다. 그래도
장건은 대충 눈치를 챘는지 일단 오손과의 동맹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 대신에 오손을 넘어 자기가 다녀왔던 대원, 강거, 또 월지, 대하 이런 여러 주변 나라에 자기와 함께했던 부사들을 또 추가로 파견을 해서 한나라를 더욱 많이 알리고 또 한나라에 필요한 더 많은 정보를 얻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원전 115년 장건은 이번에 돌아올 때는 오손에 사신 수십 명, 그 다음에 대원에 있었던 명마, 한열마죠. 이런 몇 마리의 그 말을 이끌고서 귀국을 합니다. 자, 오손에서 귀국한 장건은 이번에는 이제 대행령에 임명되어 가지고 외국 사신들을 접대하는 그런 역할을 맡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난 기원전 114년에 결국 장건은 자기의 운명을 다하는 생을 마감하게 된 거죠. 자, 이와 같이 살아생전에 장건의 외교적 노력 덕분에 장건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오손과 한나라의 관계는 점차적으로 아주 좋아지는, 개선되는 관계가 되었고, 시간이 얼마 지나서 이 오손과 한나라는 혼인 동맹까지 맺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장건이 죽고 난 이후에 서역의 나라들과 한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건의 두 차례 서역을 기행한 목적은 사실상 두 번 다 흉노를 견제하기 위해서 주변국과 동맹을 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동맹을 맺는 데는 모두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 대신에 장건은 한나라에서 서역의 여러 나라가 교류할 수 있는 물꼬를 튼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건이 죽고 난 이후에 황제 무제는 서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번에는 자기 처남인 이사장군 이광리를 대환에 파견을 해서 명마, 한열마를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사실 유목민 흉노에 비해서 기마병이 약했던 황제 입장에서는 한열마라는 아주 좋은 명마를 보강을 해가지고 흉노와의 서역 패권 다툼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했던 것 같습니다. 유독 한나라 무제는 한열마를 무척 애지중지하고 갖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한열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한열마는 중국 역사에 아주 명마라고 불렸던 말 품종의 한 종류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한열보마, 대환마 이렇게 불렸었습니다. 그래 서역으로 파견되었다가 흉내 포로로 잡혀서 탈출해서 돌아온 장관의 보고서에 의해서 당시 대환해라 불리던 국가에서 말이 있는데 이 말이 하루에 천리 약 400km를 달리는 말이 있다. 근데 그게 한열마더라라고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나라 무제는 그 말에 관심을 가져서 한열마를 얻기 위해서 대환에 특사를 여러 차례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특사뿐만 아니라 선물로서 황금으로 만드는 말 동상을 새겨가지고 또 선물로 보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 시점에 대한국은 그동안 한나라 사신이 많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처음에 장건을 만났을 때까지만 해도 대한국은 사실 한나라하고 동맹을 하고 싶은 그런 의중을 비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한나라 사신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한나라도 그냥 그렇고 그렇구나라고 느꼈는지 몰라도 한나라의 사신이 도착하면 오히려 오만한 태도로 동맹 제의를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귀향하고 있는 한나라 사신을 뒤쫓아가서 습격을 해가지고 살인해버리고 또 그들이 갖고 왔던 예물들 있죠. 이런 것도 다시 뺏어버리고 이렇게 좀 외교적인 문제를 일으켰어요. 결국 대한국에서는 한무제가 원하는 한열마를 공급해주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무제가 더더욱 한열마에 매달리게 된 거죠. 자, 이 한열마라는 이름에 대해서 피 같은 땀을 흘리면서 달리는 말. 그러니까 말의 털 색깔이 약간 뿔꾸죽죽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피부에 기생충 이런 것들이 기생을 하면서 말 피부를 빨아먹고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말의 피부에 출혈이 일어나고 그런 것 때문에 피와 아주 흡사한 땀을 흘리는 말이라고 해서 한열말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의 피부에 기생충이 피를 빤다고 해서 말의 질주 본능 이런 것들은 떨어지지 않는 대신에 오히려 기생충에게 피를 빨리고 있으니 그 말이 얼마나 그 따끔따끔한 그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이 말이 가만히 못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사람도 대상포진이 있는 경우, 특히 피부에 있는 경우 얼마나 간지럽겠습니까? 그래서 못 참는 거죠. 피부에서 피가 날 정도로 긁기도 하고 그래도 시원치 않고 뭐 그런 거죠. 말도 마찬가지로 이 기생충이 자기 피부를 갉아먹으니 얼마나 간지럽고 화딱지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체 못하고 피를 흘리면서 죽으라고 뛰는 거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서 저 한열마가 명마구나. 한 번 달리면 400km를 쉬지 않고 달리는구나 라고 해서 한열마를 명마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한열마를 마지막으로 해서 장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드렸는데요. 다음에는 장건이 죽고 난 이후에 서역과 외교 소통이 어떻게 또 이루어지게 되는지, 한나라 무제 황제 천함에 대는 이사장군 이광리가 결국은 한열마를 보충해주지 않고 한나라 사신을 잡고 죽이고 뭐 이러는 대환국을 정벌하기 위한 결심을 쌉니다. 그래서 이광리가 대환 정벌에 나서는데요. 2번의 정벌 출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문학TV 고경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